자, 오늘은 한반도라는 땅을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이야기라는 건 결국 세상이 조금은 이해되는 느낌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어렵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옆에서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사람처럼 한반도라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당신이 어떤 집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방 크기요? 창문 방향이요?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죠? 위치. 그 집이 어느 동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조용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차가울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도 나라도 똑같습니다. 한반도는 이름부터가 반도죠. 섬도 아니고 대륙도 아니고 둘 사이에 걸쳐 있는 땅. 저는 이걸 가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반도는 대륙이 바다에 내민 손가락 같아요. 딱 끝까지 뻗어 있는데 그 손가락 끝에는 늘 바람이 먼저 닿습니다. 바다 냄새도 먼저 닿고요. 그러니 이 땅은 늘 밖에서 오는 것을 먼저 맞는 자리예요. 좋은 것도 먼저 오고 나쁜 것도 먼저 오죠. 지도를 눈앞에 펼쳐놓고 상상해 보세요. 왼쪽엔 중국 대륙이 있습니다. 뒤로는 만주가 있고 더 멀리 올라가면 러시아도 이어지죠.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는 일본 열도가 길게 누워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반도는 거대한 대륙과 거대한 해양 세계가 만나는 문턱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문턱이라는 건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꼭 밟고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집 안에선 조용히 쉬고 싶은데 현관문 앞이 늘 분주한 것처럼요. 또 하나의 비유를 해볼게요. 한반도는 복도 같아요. 큰 건물에서 복도는 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나가고,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문을 열고 들어오죠. 복도 자체는 말이 없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로 그 건물의 분위기가 결정돼요. 한반도도 그런 자리입니다.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건물의 복도. 그래서 이 땅은 역사적으로 늘 조용히 살고 싶다와 가만히 두질 않는다 사이에서 진동이 왔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땅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요. 이제 바다를 한번 만져볼까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 이 삼면의 바다는 성격이 다 달라요. 서쪽 바다는 얕고 넓어서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서 갯벌을 만들죠. 갯벌은 말 그대로 바다의 살림살이 창고 같은 곳입니다. 조개도 자라고 개도 살고 사람들은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갑니다. 반면 동해는 깊습니다. 갑자기 깊어져요. 바다가 발밑에서 바로 꺼지는 느낌이죠. 그 깊은 바다는 큰 물고기도 부르고 큰 바람도 부릅니다. 남쪽 바다는 섬이 많고 물길이 복잡해서 마치 바다 위에 미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미로 같은 길을 아는 사람이 결국 바다를 지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면이 바다라는 건 막혀 있다가 아니라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바다는 벽이 아니라 길입니다. 배만 있으면 누군가 올 수 있고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동시에 외부의 욕심이 쉽게 닿는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한반도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요. 저 너머에서 누가 넘어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한반도는 바다만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산이 기다립니다. 한반도의 등뼈는 산맥이에요. 특히 동쪽으로 산이 더 높게 뻗어 있죠. 그래서 동쪽은 산이 바다를 거의 끌어안듯이 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해변이 좁고 바다가 바로 깊어지고 뒤로는 산이 벽처럼 서 있어요. 서쪽은 상대적으로 평야가 넓습니다. 갯벌이 있고 강이 흘러내리고 농사가 가능한 땅이 펼쳐지죠. 남쪽은 산과 바다가 섞여서 굴곡이 많고 섬들이 또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 사람이 어디에 모여 살까요? 산 꼭대기요? 평야요? 대체로 먹고 살기 쉬운 곳, 길이 나는 곳, 물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큰 도시와 큰 마을들은 강 주변과 평야 주변에 발달해 왔어요. 물은 생명이고 강은 길이고 평야는 밥이니까요. 한강을 떠올려 보세요. 한강은 단순히 서울을 지나가는 강이 아닙니다. 한강은 한반도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 같은 길이에요. 바다에서 안쪽으로 배가 들어올 수 있고 안쪽에서 바다로 물자가 나갈 수 있죠. 강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서고 권력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강 주변은 늘 중요한 자리였어요. 한강은 말이 없지만 한강을 가진 쪽이 결국 중심을 잡았습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 길게 내려가면서 넓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죠. 강이 만든 나라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강이 땅을 깎고 흙을 옮기고 평야를 만들고 그 평야가 사람을 키웁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지리는 단지 풍경이 아니라 역사 자체입니다. 강이 흐르는 방향대로 삶이 흐르고 산이 막는 방향대로 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한반도 지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후죠.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겨울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내려오고 여름엔 뜨겁고 습합한 바람이 올라옵니다. 마치 거대한 두 숨결이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덮는 느낌이에요. 북쪽의 차가운 숨, 남쪽의 뜨거운 숨, 그 사이에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늘 버티는 계절을 경험해요. 겨울을 버티고 여름을 버티고 그 사이에 봄과 가을이 잠깐씩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이 계절의 반복은 사람의 마음도 단련시키죠. 겨울을 지나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여름을 지나려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다음 파트에서 더 깊게 이야기하겠지만 지리와 기후는 결국 사람을 만듭니다. 어떤 땅에서 살았느냐가 어떤 성격이 되었느냐와 이어지는 거죠. 또 한반도는 경계의 땅이기도 합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경계, 차가운 북쪽과 따뜻한 남쪽이 부딪히는 경계, 산과 평야가 나뉘는 경계.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성질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적응이고 다른 하나는 경계심이에요. 왜냐하면 경계는 늘 변하니까요. 어제까지 안전하던 길이 오늘은 위험해지고 어제까지 낯설던 것이 오늘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 경계의 사람들은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눈치채고 더 빨리 대비하려 하죠. 이게 좋게 작동하면 강한 생존력이고 나쁘게 작동하면 늘 불안해하는 마음이 됩니다. 한반도의 위치를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한반도는 지나가는 길목이면서 머무르고 싶은 자리입니다. 바깥 세상 입장에선 한반도가 길목이죠. 왼쪽의 대륙이 오른쪽 바다로 나가려면 그 기운이 한반도를 스치기 쉽습니다. 오른쪽의 해양 세계가 대륙에 영향을 주려 해도 한반도는 먼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외부의 힘들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땅을 잡으면 길이 열린다. 저 땅을 놓치면 길이 막힌다. 정말 피곤한 위치죠. 마치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집처럼요. 사거리에 있는 집은 편의점 하기엔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조용히 살기엔 최악이죠. 밤에도 차 소리가 들리고 낮에도 발걸음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에서 바라보면 또 달라요. 한반도는 머무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강이 삶을 이어주고 바다가 먹을 것을 주고 계절이 시간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도 결국 마음 한구석에 이 지형의 감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산길을 돌아 들어가야 안심이 드는 느낌, 강을 건너며 중심으로 들어가는 느낌, 바다를 보며 멀리 나가고 싶어지는 느낌. 이런 감각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는 운명이 정해진 땅인가요? 늘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위치가 운명을 강요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 다만 위치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냈는지는 분명해요. 한반도는 선택지가 많은 대신 부담도 큰 자리였다는 것. 문턱과 복도와 사거리라는 비유는 그 부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들기 좋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한반도는 대륙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입니다. 삼면이 바다라 열려 있고 등뼈 같은 산맥이 있어 안쪽엔 단단한 결이 있습니다. 서쪽의 갯벌과 평야는 삶을 풍요롭게 했고 동쪽의 깊은 바다는 바람과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같은 강은 사람을 모으고 길을 만들고 권력과 문화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사계절은 반복되며 사람을 준비시키고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는 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는 늘 밖에서 오는 것과 안에서 지켜내는 것 사이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지리와 기후, 이런 길목의 운명 속에서 살아온 한반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람을 먼저 맞는 땅에서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한반도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고 시대마다 성격도 바뀌니까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땅이 주는 공통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집이 사람을 닮듯이 땅도 사람을 닮게 만듭니다. 한반도는 길목이었고 경계였고 사계절이었죠. 그 조건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의 생각 방식과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집이 사거리 한복판이라고 해요. 문만 열면 소리, 바람, 먼지, 사람들의 발자국이 밀려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갖게 될까요? 가장 먼저 생기는 건 예민함입니다. 나쁜 의미만이 아니라 감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변화, 작은 낌새를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 길목에 사는 사람은 늘 주변을 봅니다. 누가 오고, 누가 가고, 분위기가 어떤지,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 그게 생존이니까요. 한반도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눈치가 빠르다. 분위기를 읽는다. 상황을 파악한다. 이걸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센스 있다 라고도 하죠. 그런데 뿌리를 따라가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환경의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나라들이 옆에 있고 바다 너머에도 힘 있는 세력이 있고 북쪽으론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남쪽으론 뜨거운 습기가 올라오는 땅.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왜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을까요? 그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분위기가 결정되는 환경에서 오래 살아서일 수 있어요. 말이 나오기 전에 기분을 파악해야 실수를 줄이거든요. 한반도의 사회적 문화에서 기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도, 분위기를 중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땅의 경계성에서 나온 습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는 산이 많았죠. 산이 많다는 건 길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길이 쉽게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가까운 곳끼리 뭉칩니다. 마을이 마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산 하나 넘으면 말투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지는 현상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한반도가 작은 세계들이 모여있는 땅이었음을 뜻합니다. 이 구조는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깝게 뭉치고 안쪽엔 따뜻하고 바깥엔 조심스럽다. 한반도 사람들은 흔히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은 아무에게나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 관계가 만들어지면 깊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처음엔 경계하지만 일단 우리가 되면 놀랄 정도로 챙기고 챙기고 또 챙깁니다. 마치 겨울을 대비해서 땔감을 쌓아두듯이요.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해져요. 왜 그런 성향이 생겼을까요? 사계절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다는 건 단순히 춥다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라는 메시지를 매년 반복해서 던지는 계절이죠. 여름엔 그냥 버티면 됩니다. 더워도 물 마시고 그늘 가면 되죠. 그런데 겨울은 달라요. 준비가 없으면 진짜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이 있는 땅은 문화 자체가 저장과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김장도 그렇고 말려드는 음식도 그렇고 땔감도 그렇고 집 구조도 그렇고요. 이 준비의 습관은 마음에도 붙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미리 해두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건 단지 성격이 꼼꼼해서가 아니라 계절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계절이 매년 시험지를 내고 사람들은 거기에 답안을 써온 거죠. 그런데 사계절은 준비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계절은 회복도 가르칩니다. 겨울이 길어도 봄이 오고 여름이 지쳐도 가을이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고생하면서도 어딘가 믿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힘든 시기에도 끝이 있다고 믿는 습관. 그게 한반도 사람들의 끈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에 확 이기는 성격이라기보다 오래 버티고 오래 견디는 성격. 그런 결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였죠. 바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바다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불안입니다. 바다 너머에서 물건도 오지만 위협도 오죠. 바다에서 생선도 얻지만 폭풍도 얻습니다. 그래서 해안과 섬이 많은 땅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나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는 지키고 싶다. 한반도 사람들 안에는 이상하게 두 욕망이 같이 있어요.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마음과 밖으로 뻗고 싶다라는 마음. 수출로 먹고 살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것도 이런 이중성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자란 사람은 멀리 나가는 상상을 하고 산을 넘으며 자란 사람은 안쪽을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한반도는 둘을 동시에 가진 땅이었죠. 네 번째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시선이
자주 스쳤던 자리였습니다. 이건 사람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자존심을 만듭니다. 왜 자꾸 우리를 건드려?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어. 이 감정은 때론 뻣뻣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반복된 외부 압력에 대한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남의 시선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려 하고,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 합니다.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자부심이 되죠. 동시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현실 감각. 강대국이 옆에 있으면 이상만으로는 못 삽니다. 원칙이 중요해 라고 외치고 싶어도 당장 내일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종종 현실적인 계산이 섞입니다. 장사도 빠르고 협상도 빠르고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죠.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이익에 민감하다가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생존력이 강하다가 됩니다. 또 하나, 한반도는 산이 많고 땅이 넓지 않아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살기 쉬운 구조였죠. 사람이 가까이 산다는 건 따뜻하지만 숨 막힐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강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 소문이 빠르고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사람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마치 작은 마을에서 살면 다 아는 것처럼요. 좋은 점도 있어요. 위기 때는 정말 빨리 뭉칩니다. 한번 큰일이 나면 서로 돕는 속도가 놀라워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가 너무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은 때때로 아주 강한 사회적 에너지와 아주 깊은 피로를 함께 갖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반도 사람들의 마음은 종종 압력밥솥 같아요. 안에서 오래 끓다가 어느 순간 김이 확 빠지죠. 평소에는 참고 그러다가 한 번 웃으면 또 크게 웃고, 한 번 울면 또 크게 울고, 한 번 화나면 또 크게 화납니다.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건 감정적이라기보다 그만큼 많이 참고 산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한반도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유전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역사와 환경이 만든 경향에 가까워요. 게다가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지리와 기후가 만들어 놓은 기본 톤은 오래 남습니다. 바람이 자주 부는 집은 창문을 여닫는 손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습관이고 문화입니다. 여기까지를 아주 조용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경계의 땅에서 살아서 변화에 민감해졌고, 산과 강이 만든 구조 속에서 가까운 관계에 깊어졌고, 사계절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준비와 인내를 배웠고, 바다가 준 길과 불안 속에서 나가려는 마음과 지키려는 마음을 동시에 품게 되었고, 외부의 시선과 압력 속에서 자존심과 현실 감각을 함께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질은 결국 역사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이런 결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도 비슷한 결을 갖게 되거든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런 땅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어떤 국가들이 태어났을까요? 삼국이 생기고, 고려가 생기고, 조선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의 남과 북까지 이어지는 그 긴 흐름. 그 국가들의 탄생은 단지 왕이 세워서가 아니라 이 땅의 구조가 밀어올린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국가들은요, 그냥 왕이 나타나서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결국 국가라는 모양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마치 눈이 오고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면 어느새 길이 생기듯이요. 한반도는 오래 걸어 다닌 자리라서 길이 많았고,
길이 많은 만큼 나라의 모습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한반도는 문턱이고 복도이고 바람이 먼저 닿는 손가락 끝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까요? 대체로 두 가지 힘이 맞붙습니다. 하나는 안쪽으로 뭉치려는 힘, 다른 하나는 바깥을 막아내려는 힘. 이 둘이 섞이면 작은 마을은 성읍이 되고, 성읍은 연맹이 되고, 연맹은 왕국이 됩니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흐름을 따라왔어요. 아주 먼 옛날, 우리가 흔히 첫 장면으로 떠올리는 이름이 있죠. 고조선. 고조선은 단순히 오래된 나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조선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이 땅이 나라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숨어 있어요. 강이 흐르고 평야가 생기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이 생기면 권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외부의 시선이 어디였을까요? 대륙이죠. 한반도의 북쪽은 대륙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턱이라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늘 북쪽입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들은 북쪽에서부터 단단한 형태를 갖추려 했고 바깥과의 긴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의 씨앗이 퍼집니다. 부여 같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각 지역의 세력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뭉치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산이 많고 길이 끊기기 쉬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산 하나, 강 하나가 경계가 되고 그 경계마다 다른 중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로 쫙 통일되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 중심이 동시에 자라나는 그림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 흐름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면이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라는 이름도 잊으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같은 한반도인데 나라들이 성격이 달라요. 마치 같은 집 안에서도 방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요. 왜 달랐을까요? 지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를 떠올려 봅시다. 고구려는 북쪽의 기운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산과 고원과 큰 강, 그리고 대륙과 맞닿은 긴장. 그러니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버티는 나라였고 밀어내는 나라였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죠. 고구려는 그 단단함으로 커졌습니다. 성을 쌓고 말을 타고 넓은 땅을 오가며 자신들의 공간을 넓혔어요. 고구려의 국경은 그냥 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흔들리는 경계. 그러니 고구려는 늘 긴장 속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백제는 어땠을까요? 백제는 서해와 강을 품은 나라였습니다. 강은 길이고 서해는 규류의 창입니다. 서쪽 바다는 얕고 넓어서 배가 오가기 좋고 강을 타고 내륙으로 물자가 흐르기 쉬웠죠. 그러니 백제는 비교적 열린 나라가 됩니다. 기술과 문화가 빠르게 들어오고 또 빠르게 퍼져나가요. 바다를 끼고 산다는 건 늘 바깥을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백제의 세련됨, 외교의 감각, 문화의 유연함은 이런 지리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신라는 또 다릅니다. 신라는 동남쪽, 산과 산 사이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어떤 힘이 되느냐? 안쪽으로 끈끈하게 뭉치는 힘이 됩니다. 산이 많으면 길이 제한되고,
길이 제한되면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죠. 신라는 이 단단함으로 시간을 벌었고, 시간을 벌어 결국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느리지만 끈질기게 관계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내부를 정리하면서 커지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가야. 가야는 철의 나라로 불리기도 하죠. 낙동강 주변의 길, 남해의 물길, 그리고 교류가 활발한 위치. 가야는 거대한 제국처럼 한 번에 확 커지기보다는 여러 도시와 세력이 연결된 연맹의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복잡한 지형, 섬과 물길과 강이 만나면 이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딱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심이 동시에 빛나는 형태. 마치 남해의 섬들이 각각 등대처럼 빛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이 많은 나라들은 결국 왜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한반도는 넓지 않아요. 그리고 길목입니다. 길목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누군가는 삼켜지고 누군가는 밀려나죠. 그래서 삼국은 오래 경쟁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라가 한반도의 큰 틀을 통합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흔히 이를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통일신라의 시대는 한반도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질감을 갖습니다. 바깥의 큰 압력이 잠시 완화되고 내부가 정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제 전쟁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 문화와 예술, 불교와 학문, 도시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죠. 한반도는 늘 긴장만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긴장이 잠깐 풀리면 그동안 눌려있던 숨이 확 피어나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늘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쪽에는 발해가 등장하죠. 고구려의 기운이 다른 모양으로 이어진 나라. 발해를 떠올리면 한반도와 만주가 한 덩어리로 호흡하던 시절의 감각이 떠오릅니다. 한반도라는 말이 지금은 남북의 지역만 떠올리게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그 생활권과 영향력이 더 넓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면 숨 쉬는 범위도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려가 등장합니다. 고려는 이름부터가 고구려의 기억을 품고 있죠. 고려는 한반도의 국가들이 쌓아온 경험을 한 번 더 크게 묶어낸 형태입니다. 산과 강이 만든 내부의 결속, 바다를 통한 교류, 그리고 대륙의 압력과 협상. 고려의 시대는 한반도가 스스로를 하나의 세계로 다듬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쓰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 시대에서 나온 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땅이 바깥과 연결되면서도 자기 이름을 세우려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조선. 조선은 한반도의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긴 시간을 버틴 체제죠. 조선은 마치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가지가 크고 계절을 수백 번 견딘 나무. 조선은 바깥의 파도를 막기 위해 내부의 질서를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법, 예절, 신분, 교육, 기록.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고 규범의 나라였고 동시에 사람들의 일상이 아주 세밀하게 정리된 나라였습니다. 그게 따뜻함이 되기도 했고 답답함이 되기도 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조선은 한반도의 사계절처럼 반복되는 삶을 국가 시스템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근대로 넘어오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결국 외부의 거대한 압력 속에서 나라의 형태가 무너지는 시절을 겪습니다. 여기서 한반도의 위치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드러나죠. 길목이라는 자리, 복도라는 자리, 강대국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좁은 통로.
한반도는 그 통로에 놓인 채 가장 아픈 방식으로 근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 같은 땅의 결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체제. 이건 단순히 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이라는 구조가 사람의 삶과 기억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같은 강을 보며 자랐을 수도 있고, 같은 산줄기를 등지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경계선 하나가 서로를 낯설게 만들어버리는 것. 참 이상하죠. 땅은 이어져 있는데 마음의 지도는 갈라져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땅이 사람에게 가르친 기본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요. 경계에서 살아남는 법, 사계절을 견디는 법,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힘에도 다시 살아가는 법. 나라의 이름은 달라져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결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나라가 생기면 뭐가 따라옵니까? 맞아요. 국경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생기고 결국 전쟁이 따라옵니다. 한반도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와 겹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의 이름들이 생겨난 다음에 따라오는 그림자 하나를 조용히 꺼내볼게요. 전쟁입니다. 다만 오늘은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과하게 들이밀지 않을 겁니다. 잠들기 전에 듣는 이야기니까요. 대신 전쟁을 사람들의 선택이라기보다 한반도라는 길목이 만들어낸 파도처럼 설명해 볼게요. 파도는 누구를 미워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고 물길이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거죠. 한반도의 전쟁도 종종 그런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질문 하나. 왜 전쟁은 늘 경계에서 시작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계는 얇거든요.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욕망이 맞부딪히는 자리. 한반도는 그 얇은 막이 자주 흔들리는 자리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륙의 기운이 내려오고 바다 너머로는 해양의 기운이 밀려오고 그 사이에서 한반도는 늘 중심을 지키려 애썼죠. 먼저 아주 오래된 시절로 가볼까요? 삼국시대의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마당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달리기를 하는 게임 같았습니다. 마당이 넓으면 서로 멀찍이 떨어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죠. 그러니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자랐고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막아내는 방패 같은 나라였고 백제는 서해와 강을 타고 움직이는 물길의 나라였고 신라는 산과 산 사이에서 내부를 단단히 묶어내는 매듭 같은 나라였죠. 이 세 성격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커진다는 건 마치 한 집 부엌에 냄비가 세 개가 동시에 끓는 것과 비슷합니다. 끓는 소리가 커지면 결국 뚜껑이 서로 부딪히죠. 그런데 삼국의 싸움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다툼으로만 끝났을까요? 어림도 없죠. 한반도가 길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깥의 시선이 들어옵니다. 대륙의 큰 세력들이 한반도를 보며 생각하죠. 저쪽이 흔들리면 이쪽도 흔들린다. 저쪽을 잡으면 길이 열린다. 그렇게 한반도의 전쟁은 점점 동아시아 전체의 판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통일 신라로 이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가 끝내 큰 틀을 잡는 과정에는 연합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죠. 혼자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바깥의 힘을 끌어와 판을 바꾸는 방법. 이건 한반도의 위치가 가르친 생존술이기도 합니다. 강한 상대가 있으면 때로는 다른 강한 힘과 손을 잡아 균형을 만드는 것.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연합은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또 다른 전쟁의 형태입니다.
외부의 힘을 불러들여 내부를 정리했는데 그 외부의 힘이 이제는 나가지 않으려 할 때, 이 순간이 정말 무섭습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 할 때의 느낌이죠. 결국 나당 간의 충돌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한반도는 외부와의 거리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전쟁의 성격이 또 달라져요. 고려는 북쪽으로 열린 창문이 큰 나라였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압력이 거셌죠. 거란과의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이라기보다 국경이라는 얇은 유리창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을 두드리듯이 북쪽의 압력은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한 번 막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또 옵니다. 그러니 고려는 전쟁을 통해 뭘 배우게 될까요? 버티는 법, 오래 견디는 법, 그리고 끝내는 협상하는 법. 그 뒤에 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몽골의 침입이죠. 이건 진짜로 태풍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개인이 아무리 힘을 내도 바람을 멈출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피해를 줄이는 것, 버티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뿐입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압력 아래서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맞서고, 어떤 때는 굽히고, 어떤 때는 기다리고. 듣기엔 답답하죠. 하지만 길목의 나라는 늘 이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강한 바람 앞에서 나무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때로는 휘어야 하니까요. 조선에 들어오면 전쟁은 더 익숙한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비교적 오래 평화를 유지하려 애쓴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 큰 전쟁이 터졌을 때의 충격이 더 컸거든요. 임진왜란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은 한반도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지형을 바꿔놓은 경험에 가까웠습니다. 갑자기 문이 부서지고 집 안으로 낯선 발자국이 들어오는 느낌. 그 공포와 혼란은 말로 다 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혼란 속에서도 길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물길을 지키려는 사람들, 성을 지키려는 사람들, 기록을 남기려는 사람들, 피난길에서도 공동체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한반도는 전쟁이 닥치면 무너지는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다시 붙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것처럼요. 상처는 남지만 형태는 다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은 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상처가 나면 그 틈을 또 누군가 노립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후에도 북쪽에서 또 한 번의 큰 압력을 맞습니다. 병자호란 같은 사건이죠. 이건 군사적 충돌만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는 늘 두 개의 전장이 있어요. 하나는 땅 위의 전장, 또 하나는 마음속의 전장. 땅 위에서는 성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흔들리죠. 조선 후기로 가면 전쟁의 얼굴이 또 바뀝니다. 예전에는 창과 칼이 부딪혔다면 이제는 대포와 함선, 그리고 국제질서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등장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근처 나라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흐름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전쟁은 꼭 총소리로만 오지 않아요. 조약으로 오고, 차관으로 오고, 외교로 오고, 압박으로 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점은요. 칼은 보이는데 조약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칼이 들어오면 막을 준비라도 하는데 종이에 찍힌 도장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늦게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준 거지? 하고요. 그리고 결국 한반도는 아주 길고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전쟁이라고만 부르기엔 부족하지만 분명 주권을 둘러싼 싸움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무력으로 지키는 싸움만이 아니라 언어와 이름과 기억을 지키는 싸움. 어쩌면 이때의 싸움이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깊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일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깎여나가는 느낌. 잠들기 전에 듣기엔 너무 서늘한 이야기죠.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 시간을 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한반도의 전쟁은 가장 뼈아픈 형태로
다시 터집니다. 한국전쟁. 이 전쟁은 단지 남과 북의 싸움이 아니라 차가운 국제질서가 한반도 위에 그대로 내려앉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가 길목이라는 말이 이때만큼 잔인하게 증명된 적이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멈춰서 있는 선이 남습니다. 선 하나. 지도 위의 선이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아주 두꺼운 벽처럼 남아버린 선.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한반도의 전쟁은 늘 완전히 끝난 느낌을 주지 못할까요? 아마 한반도가 늘 경계의 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경계는 봉합이 어렵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거든요. 바람이 부는 한 얇은 상처는 자꾸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전쟁사를 관통하는 진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땅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진 만큼 다시 쌓았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서 집을 다시 짓고 밭을 다시 갈고 강을 다시 건너고 시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회복력은 지리가 준 선물일 수도 있어요. 사계절이 매년 무너뜨리고 매년 다시 피우듯이 한반도는 상처 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온 땅이니까요. 자,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한반도의 전쟁은 때로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고 한반도의 사람들은 그 파도 속에서도 끝내 숨을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쟁은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이 남긴 것은 단지 상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아가게 하는 단단한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하는 습관, 버티는 습관, 그리고 다시 세우는 습관. 그럼 이제 전쟁이라는 큰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들이 끝내 붙잡았던 이름들을 꺼내볼게요. 우리는 흔히 위인을 떠올리면 교과서 속 사진 한 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위인은 사진이 아닙니다. 위인은 한 시대가 버티기 위해 만들어낸 온기예요. 어떤 시대는 칼이 필요했고, 어떤 시대는 글이 필요했고, 어떤 시대는 약이 필요했고, 어떤 시대는 마음이 필요했죠. 한반도라는 땅이 계속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꼭 누군가의 이름을 등불처럼 들고 걸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밤, 산길을 걷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길은 좁고 앞은 잘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늑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때 손에 든 작은 등불 하나가 있으면 사람은 걸을 수 있습니다. 위인은 그런 등불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밝히진 못해도 적어도 다음 발걸음 하나를 보이게 해주는 빛. 그래서 우리는 위인을 완벽한 사람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빛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이름부터 조용히 꺼내볼까요? 단군이라는 이름은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한반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품어온 마음의 시작점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따뜻한 대답. 한반도는 늘 경계의 땅이었죠. 경계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람을 붙잡는 건 뭘까요? 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땅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는가? 단군서사는 그런 뿌리의 이야기예요. 실제의 여부를 떠나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가장 오래된 담요 같은 이야기죠. 바람이 불면 담요를 더 꼭 덮듯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시작의 이야기를 더 깊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반도는 나라라는 집을 더 단단히 지어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위인은 칼을 드는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대엔 칼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말과 글, 그리고 제도였죠. 세종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봅시다. 세종은 그냥 훌륭한 왕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리와 사람의 삶을 똑바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고 마을이 잘게 나뉘기 쉬운 땅이었죠.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커지면 결국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세종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말로 기록하고 누구나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 이건 단순히 문자 하나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한반도라는 집에 창문을 하나 더 내준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방이 넓어 보이잖아요. 글은 사람들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세종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군대에서만 나오나요? 아니죠. 사람을 마음이 통하는 데서도 힘이 나옵니다. 서로 이해하면 덜 흔들립니다. 한반도는 바람이 자주 부는 땅이었으니 마음의 언어를 정리하는 일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위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이순신. 이순신을 전쟁의 영웅으로만 기억하면 사실 반쪽만 보는 겁니다. 이순신은 바다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고 바다는 길이자 위험이라고 했죠. 전쟁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땅 위의 싸움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를 잡는 사람이 판을 바꾸죠. 이순신은 물길을 읽었습니다. 조류의 방향, 바람의 성질, 배가 움직이는 리듬. 이건 단지 전략이 아니라 자연과 싸우면서도 자연을 품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순신이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도 무서웠을 겁니다. 외롭기도 했겠죠. 하지만 무섭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인의 진짜 얼굴이에요. 위인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겁이 있는데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마치 한겨울 아침에 이불이 너무 따뜻해서 나오기 싫은데도 가족을 위해 밖으로 나가 장작을 패는 사람처럼요. 거창한 말보다 그런 생활의 용기가 위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다의 위인은 이순신만이 아니죠. 장보고라는 이름도 조용히 떠올려 봅시다. 장보고는 바다를 전쟁의 공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삶의 길이고 교류의 길이고 생계의 길입니다. 한반도 남쪽은 섬과 물길이 많아서 바다를 아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넓게 봅니다. 장보고는 그 넓은 시야로 바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시대의 한반도가 바깥과 연결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길을 열어 먹고 살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한반도는 늘 둘 다 필요했던 땅입니다. 이제 칼과 바다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위인의 얼굴을 볼까요? 한반도는 사계절이 강한 땅이었고 그 사계절은 사람의 몸도 흔들었습니다. 질병, 기근, 추위, 더위. 그래서 어떤 시대의 위인은 칼이 아니라 약통을 들었습니다. 허준 같은 이름이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누군가는 병 앞에서 사람을 지켜요. 사실 사람 하나하나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잖아요. 허준의 길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 곁에서 조용히 숨을 맞춰주는 사람이야말로 잠자기 전에 떠올리기 좋은 위인이죠. 위인은 꼭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장영실 같은 사람. 한반도는 농사의 땅이기도 했고 농사는 하늘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일이죠. 비가 언제 오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간을 어떻게 재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면 삶이 안정됩니다. 장영실이 남긴 것은 단지 발명품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는 도구였어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멈출 수 없지만 바람의 방향을 읽는 나침반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도구를 만든 사람이 장영실 같은 위인입니다. 한반도 사람들의 준비하는 습관이 결국 기술로 이어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위인의 이야기는
왕과 장군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근현대로 오면 더 그렇죠. 한반도의 현대사는 몸의 전쟁만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언어와 삶의 방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또 다른 등불을 찾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그 등불이 어떤 색인지 느껴지죠. 유관순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작은 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큰 바람이 부는데 촛불 하나가 꺼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감싸는 일과 비슷합니다. 촛불은 약합니다. 손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이 그 불을 지키면 그 불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유관순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한반도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무기로 삼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구 같은 이름도 떠올려야 합니다. 김구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저는 그를 상처 위에서 방향을 붙잡으려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한반도는 늘 길목이었고 그래서 흔들리는 시대에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 김구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답이 쉬웠을까요? 전혀요. 세상이 너무 복잡했죠. 그런데도 방향을 묻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게 위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위인들은 왜 늘 고생만 했을까요? 왜 편히 산 위인은 없을까요? 그건 어쩌면 한반도라는 땅의 성격과 닮아 있습니다. 한반도는 늘 편히 있기엔 너무 바쁜 자리였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리고 계절이 흔들고 주변의 시선이 스치고 그 속에서 위인들은 편안함 대신 필요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글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바다를 지켰고 누군가는 병든 사람 곁을 지켰고 누군가는 흔들리는 시대에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위인들을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위인들은 늘 귀목에서 등불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각각 다른 빛이었어요. 세종의 빛은 사람의 말을 따뜻하게 묶어주는 빛이었고, 이순신의 빛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빛이었고, 장보고의 빛은 바깥과 이어져 살아갈 길을 만드는 빛이었고, 허준의 빛은 아픈 몸을 다시 숨쉬게 하는 빛이었고, 장영실의 빛은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빛이었고, 유관순과 김구의 빛은 흔들리는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땅을 받고 그 땅이 만든 사람의 결을 받고 그 결이 만든 나라들을 받고 파도처럼 밀려온 전쟁들을 받고 그 속에서 등불이 되었던 위인들의 이름을 만져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앞으로의 한반도, 미래입니다. 그런데 미래 이야기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정답이 아니라 가능성이니까요. 누군가는 희망을 말하고 누군가는 불안을 말하죠. 한반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길목의 땅은 미래가 더 많은 방향으로 갈라지거든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지에 따라, 파도가 어느 쪽으로 밀려올지에 따라 같은 땅도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을 하지 않을게요. 대신 한반도가 가진 조건들을 조용히 다시 꺼내고 그 조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모습들을 따뜻한 상상으로 그려볼 겁니다.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미래라는 건 무조건 낙관도 아니고 무조건 비관도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이야기죠. 먼저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큰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경계. 한반도는 늘 경계에 있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경계, 북쪽과 남쪽 기후의 경계, 그리고 지금은 체제의 경계. 그런데 경계라는 건 위험한 동시에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는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경계에 서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되죠. 한쪽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보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피곤하죠. 하지만 그 피곤함이 어떤 시대에는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미래의 한반도는 이 경계성을 부담으로만 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기술로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물류의 요충지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전쟁의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미래에는 그게 연결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바다를 통해서도 길이 있고 하늘을 통해서도 길이 있고 기술을 통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길이 생깁니다. 한반도는 그 길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도시의 중앙역을 떠올려 보면요. 중앙역은 늘 복잡합니다.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사건도 많죠.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많습니다. 음식점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만남도 많습니다. 한반도는 미래의 동아시아의 중앙역 같은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을 수 있어요. 위험도 있지만 그만큼 연결의 힘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기술입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죠. 겨울을 대비하고, 여름을 버티고, 바람을 읽고, 물기를 읽는 습관. 그 습관은 현대에 와서 기술과 속도로 변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능력. 이건 세계적으로도 꽤 독특한 장점이에요. 미래의 한반도는 기술을 통해 작은 땅의 약점을 더 많이 상쇄할 겁니다. 땅이 좁으면 자원이 부족할 수 있고, 인구가 줄면 사회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기술은 물리적 한계를 줄여줍니다. 온라인으로 일하고, 원격으로 협업하고, 자동화로 생산하고, AI로 효율을 올리면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영향력이 커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작은 땅이 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힘으로만 보면 어렵죠. 하지만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문화의 파급력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반도는 이미 문화라는 방식으로 세계에 말을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음악, 드라마, 게임, 디자인, 음식.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 땅의 감정 표현 능력이 세계와 연결된 결과일 수 있어요. 압력밥솥 같다고 했죠? 감정이 안에서 오래 끓다가 한번 터지면 그 에너지가 크게 퍼져나갑니다. 미래에도 이런 파급력은 계속 중요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구와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좀 조용히 현실적으로 짚어야 하는 부분이죠. 미래의 한반도는 인구 구조 변화라는 큰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고 노인이 늘고 지역은 비고 도시는 더 밀집합니다. 이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의 문제예요. 외로움이 늘고 공동체의 형태가 바뀌고 노동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반도는 원래 밀도가 높은 사회였습니다. 가까이 살며 서로 엮이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위기 때 빨리 뭉치는 사회. 이 밀도가 미래에는 돌봄과 연결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전통과 규범으로 유지됐다면, 미래에는 서비스와 제도,
기술로 유지될 수 있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밀도가 압박이 될지, 돌봄이 될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우리는 앞으로 더 고립될까요? 더 연결될까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기술은 연결을 만들어주지만 마음은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어쩌면 관계의 기술일지도 몰라요. 효율의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붙잡는 기술. 우리가 예전 위인 파트에서 봤던 등불들이 사실은 다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글로 마음을 묶고, 바다에서 길을 지키고, 아픈 사람을 살리고,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는 도구를 만들던 사람들. 미래에도 그런 종류의 등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큰 키워드가 있습니다. 남과 북. 미래의 한반도를 말할 때 이 문제를 빼면 이야기가 공중에 뜨죠. 다만 여기서도 예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능성의 형태를 조용히 그려볼게요.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단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예요. 미래의 남과 북 관계는 한 번에 확 바뀌는 장면보다 오히려 작은 변화들이 쌓이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교류, 작은 신뢰, 작은 경제적 연결, 작은 문화적 접촉.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이미 바뀌어 있었네 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마치 겨울이 끝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위가 조금씩 풀리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바람의 냄새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죠. 아, 봄이 왔구나. 한반도의 큰 변화도 그런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따뜻하기만 할까요? 아니죠. 봄엔 미세먼지도 오고 갑자기 꽃샘추위도 오죠. 변화에는 늘 불안정이 섞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연결이 쌓이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의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길목이니까요. 외부의 바람이 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래의 한반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의 기술입니다. 흔들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는 방식은 만들 수 있죠. 그건 제도일 수도 있고, 경제 구조일 수도 있고, 문화적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이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땅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계절의 리듬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름은 더 길어지고 폭우가 더 거칠어지고 겨울은 짧아져도 변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도, 도시의 삶도, 에너지 소비도 바뀌어야 하죠. 그런데 이것도 한반도에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원래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이 강한 사회였으니까요. 빠르게 시스템을 바꾸고 빠르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능력. 이것이 앞으로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에너지 전환,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 도시의 구조 변화, 물 관리. 이런 것들은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들기 좋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미래의 한반도는 무엇이 될까요? 대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미래의 한반도는 여러 가능성의 묶음입니다. 하나는 연결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중앙역 같은 자리. 하나는 기술과 문화로 영향력을 키우는 한반도, 작은 땅이지만 큰 파장을 만드는 자리. 하나는 인구 변화 속에서 돌봄과 관계의 방식을 새로 만드는 한반도. 그리고 하나는 남과 북의 긴장 속에서도 조금씩 봄을 맞이하려는 한반도. 그런데 이 모든 가능성의 바닥에는 아주 오래된 특징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회복력. 한반도는 많이 무너졌지만 늘 다시 세웠습니다. 전쟁이 지나가도 시장을 다시 열고, 불이 꺼져도 등불을 다시 켰고, 길이 끊겨도 다시 길을 냈습니다. 그 회복력은 단지 근성이 아니라 지리와 역사와 계절이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해 볼게요. 한반도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먼저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먼저 맞는 땅은 바람의 냄새를 먼저 압니다. 파도가 먼저 치는 해안은 파도의 리듬을 먼저 배웁니다. 겨울이 먼저 오는 곳은 준비하는 법을 먼저 익힙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미래는 누가 정해주는 운명이 아니라 이 땅이 오래 쌓아온 배운 것들 위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 중 가장 큰 것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숨쉬는 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떤 장면이 가장 떠올랐나요? 바다였나요? 산이었나요? 강이었나요? 아니면 이름 하나였나요? 당신이 떠올린 그 장면이 사실은 한반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잠들기 좋은 결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반도는 늘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덕분에 공기가 썩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늘 파도가 쳤지만 그 파도 덕분에 해안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늘 경계에 있었지만 그 경계 덕분에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한반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산은 산대로 서 있고, 강은 강대로 흐르고, 바다는 바다대로 숨쉬고,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은 내일도 자기 하루를 살아가겠죠. 아주 평범하게,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당신이 잠들기 전 이 조용한 이야기들이 작은 담요가 되길 바라면서요.